자, 3학년 인문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학습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오늘 들어갈 차례인데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가 지문은 이대희 작가의 저작물이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 나 지문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자, 일단 가 지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작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간의 동일성 내지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 저작권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자, 나 판결문을 보도록 할까요? 나 판결문을 보니까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선고. 자, 복제람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 2는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일단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종류. 자, 저작물에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응용미술 저작물 및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다는 거죠. 자, 2차 저작물로는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자, 편집 저작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2번 나의 제시된 판례를 참고해서 다음에 제시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김인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 2016년 글인데요. 자, 같이 보죠. 자,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이용자들의 인터넷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듯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 도입 초기에 트위터에 타인이 올린 글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서 좋아요, 클릭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또는 페이스북 이용 약관에 의하면 계정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웹툰 및 드라마, 쇼 프로그램, 영화 등의 영상, 어문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사례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탐구해 보자는 거죠.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나의 제시된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의 영상, 어문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행위는 단순히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잘 구분지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읽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있어요. 자, 일단 가를 보면 저작권법의 제35조의 3항을 보면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 자, 제1. 저작물이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자, 2.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용의 목적,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 질문을 볼게요. 한 무슨 블로그 이용자가 자신이 5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동영상을 삭제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 검토 없이 동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했으므로 원고에게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대요. 자, 이에 대해서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 이유.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작물에 담겨있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가치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수록 그 창작물의 가치가 더 향상될 수 있고 나아가 새롭고 다양한 창작물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여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에서 저작물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을 생각해본다. 자, 가를 참고하여 나의 판결에서 법원이 문제시된 UCC 동영상을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냐 라고 했을 때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 이용의 조건을 고려하여 동영상의 이용 목적 또는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현재 또는 미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5번 다음에 제시된 카피래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글을 써서 발표해보자 라고 있어요. 일단 지문을 보면 저작권 보호의 입장에 반대하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카피래프트라고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카피래프트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의 근거는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적 사고에 기반을 둔다. 모든 성원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이 공동선을 위해서 그들의 자연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롤스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소유권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들의 도덕적 잘못과 상관없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 역사적으로 내려온 것이 지식이므로 지식을 쌓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유의미하다면 카피래프트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자, 지문에서 언급됐죠. 저작권 보호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추구하는 가치가 각각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울러 전자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 신장과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입장과 관련돼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개인의 지적 역량이나 창조적 성과가 근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지적 역량 및 성과를 학습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회적 자신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입장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언어 예절의 협력적 탐구라는 단원이에요.
자, 언어 예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예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절은 행동을 통한 예절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통한 예절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우다어른에 대한 예절에서 언어 예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높임법이 많이 발달돼 있고 높임법과 더불어서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언어 예절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탐구가 자, 이번 단원에 제시가 돼 있네요. 자, 일단 그 만화 사파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 빨래를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니? 뭐 하고 계시니? 자, 아버지를 지금 높여 부르고 있죠. 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높여 부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시다라는 특수어휘, 높임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들도 신문 읽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읽으시고 계십니다라고 해서 자, 무엇을 통해서 읽다의 높임 표현인 의시,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역시 계시다라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아들과 엄마 모두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에게 모두 아버지는 높임이 대상이다. 따라서 특수 높임 어휘라든가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읽으시고 계시다가 옳은 표현이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뭐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어떤 문법적 표현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고 계십니다라는 표현보다 여기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굳이 개입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냥 읽고 계십니다라는 정도로 표현해도 아버지를 충분히 높이는 표현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말죠. 그래서 신문 읽고 계십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래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제시된 예문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 아버지한테라는 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죠. 할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자, 동원했죠. 예, 우리가 배웠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높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인 주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아버님은 9층에 볼 일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표현은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죠. 계시다라고 하기보다 아버님은 9층에 볼 일이 있으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각각 판단한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야단을 맞았다를 윗사람과 호응하여 표현하는 것은 언어 예절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꾸중을 들었다로 고치는 것이 전통 예절에 맞고요. 그 다음에 볼 일이 계시다를 볼 일이 있으시다 정도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일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 또는 뭐 아버님께 아버지 뭐 한테보다는 뭐 아버님께 정도로 야단을 맞았다기보다는 꾸중을 들었다로 수정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거죠. 이것이 좀 더 언어 예절에 적합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통 예절에 맞다는 경우죠. 볼 일이 없으시다.
볼 일이 있으시다. 예문에는 볼 일이 계시다를 있으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답안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버님은 9층에 볼 일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볼 일이 있으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볼 일이 있으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궁극적으로는 꾸중을 들었다. 볼 일이 있으시다로 고쳐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시한 거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볼 일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볼 일이 없으시다가 적합한 표현임을 고려하면 자, 볼 일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가 더 적합하다는 경우죠. 그래서 1번의 문제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발화된 높임 표현이 적절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네요. 일단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에게 질문할 때 포장이세요? 라는 것은 적절치 않죠. 포장입니까? 정도가 적합하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말할 때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있어서 아버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네요. 자, 학생이 학교 선생님께 말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합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자가 할아버지께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인 아버지를 굳이 높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지는 할아버지인 청자를 높이는 특수 높임 어휘고요. 잡수시다도 마찬가지죠.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특수 어휘고 하셨습니다라고 해서 하십시오체를 통한 청자 즉 할아버지를 아주 높이고 있죠. 자, 직장에서 아래 직원에게 질문할 때 거래처에 전화했니? 자,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식적 관계에서는 반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거래처에 전화했습니까? 라고 해서 하십시오체로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직장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에 관한 얘기할 때 김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적 발화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한 일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십시오체를 통해서 듣는 일을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적 상황에서는 윗사람보다 더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에도 해당 윗사람을 높여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론이 났나 볼게요. 자, 왜 이런 결론이 났느냐? 자, 그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포장은 청자의 소유물 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장해 드릴까요 정도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손주에게 말할 때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어말함이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 대우해야 할 윗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시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임이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할 수 있죠. 교육적 차원에서 시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 언제나 높여 시를 넣는 것이 바른 언어 예절이에요.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 언제나 높여 높임 선어말함이 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우죠. 자, 그 다음 자, 부모를 조부모에게 말할 때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었지만 오늘날은 높여 말할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조부모께 말씀드릴 때 허용한다는 경우죠. 오늘날은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모를 조부모에게 말할 때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었지만 오늘날은 높여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자가 아래 직원이어도 청자를 높여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경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직장 생활에 대해 말할 때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역시 높임 표현으로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직장에서는 압존법.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이 더 높임이 대상일 때 내가 높여야 할 어떤 대상을 낮추는 어떤 압존법은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둘 다 허용하는 이 부분, 둘 다 허용하는 이 부분에 유의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저희 나라 또는 저희 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지 보자는 건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사용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저희 학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알아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문한 커피 나오셨습니다라든가 이러면 잘못됐죠?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사이 없으십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가 맞는 표현이죠. 고객을 존대하는 의도의 표현이겠지만 커피나 사이즈는 간접 높임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우죠. 커피나 사이즈는 무엇이 될 수 없다? 간접 높임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 잡아서 언어 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고사 시험 범위까지 모두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앞선 강의를 복습하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 자,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